격렬한 표정과 근육질에 다부진 몸,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더 놀라운 것은 지금껏 로마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거대 군상이 무려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라오콘 군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바로 트로이의 몰락을 막으려 했던 라오콘은 역사가들에게는 일종의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기의 발굴은 무엇인가요? 고대 이집트의 황금 마스크? 중국 진시황릉의 미스터리인 병마용? 물론 모두 대단한 업적을 남긴 발굴이긴 한데요. 저에게 미술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영향을 끼친 최고의 발굴을 뽑으라면 중세 이탈리아, 로마의 포도밭에서 발견된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발굴을 해도 의미 있는 작품을 찾을까 말까 한데요. 이것은 포도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에 의해서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크기가 무려 2m가 넘고 등장인물도 3명이나 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고대 로마의 한 대학자가 어떤 회화나 조각보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한 것이 전해지면서 이후 사람들은 이 작품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미술품이라는 건데요. 사실 미술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풀어야 할 비밀들이 너무나 많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에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미술사 최대의 논쟁작이자 로마 황제부터 나폴레옹까지 세계 최강의 지배자들이 탐냈던 단 하나의 미술품을 지금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1506년 1월 르네상스로 뜨겁게 끓어오르던 로마 미술계가 정말 들썩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인근에 있는 한 포도밭에서 로마 황제의 궁궐로 추정되는 지하 밀실이 발견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껏 로마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거대 군상이 무려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정체는 바로 드라마틱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헬레니즘 조각의 정수 라오콘 군상입니다. 라오콘 군상은 연극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조각상이 전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인공인 라오콘은 황금 사과로부터 시작된 트로이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0년간 트로이의 성문을 열지 못한 그리스 연합군은 병사를 숨겨놓은 목마만 남겨도 철수를 하는데요. 당시 트로이의 사제였던 라오콘은 그리스 연합군의 계략을 간파하고 절대 목마를 성 안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실패할까 걱정이 된 포세이돈은 거대한 2마리의 뱀을 보내서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는데요. 당시 뱀에게 공격당한 부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콘 군상이 얼마나 리얼하게 상황을 표현했는지 고대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가 남긴 서사시 아이네아스를 통해 살펴볼까요? 뱀들은 곧장 라오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각각 그의 2 아들의 작은 몸통을 친친 감고는
가련한 그들의 사지를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무기를 들고 구하러 온 라오콘을 붙잡더니 거대한 뙬리를 튀며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느새 그의 허리와 목을 비늘이 있는 등으로 2번이나 감은 뒤 머리와 목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그는 2손으로 그것들의 뙬리를 풀어 젖히려 했고 그의 머리띠는 피와 시커먼 독액으로 더럽혀졌으며 그동안 내내 그는 하늘을 향해 무시무시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흡사 제단에 바쳐질 황소가 잘못 겨냥한 도끼를 맞고 다쳐서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당시 라오콘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제 방금 읽어드린 서사시를 떠올리면서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은 후기로 갈수록 역동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라오콘 군상 역시 전체적으로 격정적이고 격렬한 느낌이 잘 전해집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m가 넘는 거대한 인물상의 상하체가 뒤틀려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형태를 영어로 서핀타인 피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서핀타인은 뱀과 같다는 뜻인데요. 정확하게는 구렁이에 더 가까운데 재미있기도 이 조각상에는 실제로 뱀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각상의 놀라운 점은 가까이 볼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중심 인물은 라오콘의 격렬한 표정과 근육질에 다부진 몸,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그리고 라오콘에 비해 크기가 작은 2 아들의 대조적인 비례를 통해서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라오콘 군상에 대한 기록은 고대 로마의 백과사전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합쳐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였습니다. 이 책엔 라오콘 군상이 그 어떤 회화나 조각보다 뛰어난 걸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본 사람들이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극찬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플리니우스는 이 라오콘 군상을 티투스 황제의 궁궐에서 봤다고 하는데요. 이미 일찍부터 로마 사람들은 이 걸작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농부에 의해서 포도밭 안에서 발견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처음엔 누구도 이 조각상이 박물지에 기록된 라오콘 군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작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굴을 주도한 율리우스 2세부터 발굴 현장 책임자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현장 책임자로 가는데요.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교황은 고전하게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조각상이 역대 모든 로마인들이 가지고 싶어 했고 잃어버렸던 라오콘 군상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이 라오콘 군상은 그리스의 섬 로도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만약에 그렇다면 라오콘 군상은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자신의 궁전을 장식하려고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서 직접 로마로 가져왔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대 로마는 왜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라오콘 군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바로 로마 건국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라오콘 군상과 로마의 건국,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로마 건국의 아버지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입니다. 그는 트로이가 멸망된 후 새로운 땅을 찾아서 위대한 트로이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신들의 계시를 받은 후 트로이의 유민을 이끌고 방랑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로마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이 봤을 때 트로이의 멸망과 로마의 건국은 한 줄기이기 때문에 결국 트로이의 몰락을 막으려 했던 라오콘은 역사가들에게는 일종의 순교자였던 셈인 거죠. 쉽게 말해서 로마와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라오콘 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훗날 프랑스의 나폴레옹 역시 이탈리아를 정복한 후
자신의 군사적 승리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오콩 군상을 전리품 삼아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라오콩 군상이 매 시기마다 지도자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줬다면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겐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티치아노와 루벤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예술가는 바로 악동이라고 할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라오콩 군상의 발굴팀에 직접 참여했던 미켈란젤로는 그야말로 직선적인 표현이 돋보였던 다비드 조각상에서 벗어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 등에서는 라오콩 군상과 비슷하게 뒤틀린 남성 육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조각가나 화가들이 앞다퉈 라오콘상을 흉내내자 누군가 이런 현상을 표현한 판화를 그리는데요. 원숭이 모습을 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한국어 버전의 타이틀이 떠오릅니다. 제발 라오콘 좀 그만 베껴!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발견 당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라오콩 군상은 이후 예술가들의 흥미로운 토론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토론의 주제는 제작 연도였는데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제작자인 거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복제, 카피본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켈란젤로가 고대를 흉내내서 만든 위작이라는 설까지 나오게 됐죠. 이런 주장을 한 학자는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을 보니까 라오콩 군상의 스케치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라오콩 군상은 미켈란젤로의 위작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참 흥미로운 주장이긴 하지만 글쎄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에 청동으로 제작된 원작을 후에 다시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주장이죠. 이 밖에도 미술사적이나 미학적으로나 큰 영향을 끼친 논쟁들이 더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짚어볼 논쟁은 라오콩 군상의 팔입니다. 이 조각상 발견 당시에 세 인물의 오른팔이 모두 손실된 상태였어요. 그토록 원했던 조각상을 1500년 만에 발견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라진 팔을 어떻게 복원한 것인가를 두고 일종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곧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등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몸의 움직임과 근육의 모습을 따져봤을 때 분명 팔은 꺾여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당시에 누구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팔은 위로 쭉 뻗은 모습으로 복원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약 500년 후인 1905년 작품의 운명이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의 한 석공 작업장에서 라오콩 군상의 팔로 추정되는 조각이 발견된 건데요. 과연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팔꿈치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한 것입니다. 결국 팔이 꺾인 모형으로 복원하자던 미켈란젤로가 맞았던 거죠. 역시 미켈란젤로가 천재적인 천재였던 봅니다. 다음에 이어진 라오콩 군상에 대한 논쟁은 18세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벌어집니다. 논쟁은 라오콘에 벌어진 입을 두고 촉발됐는데요. 그의 입이 비명을 지르는 것인지 고통을 사귀는 탄식을 나타내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대 조각상은 사실 무덤덤합니다. 그것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절제와 엄격함을 특징짓는 고전적 아름다움이라고 여겨졌던 건데요. 이렇게 고전미를 한정하다 보니까 라오콩 군상처럼 예외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결코 그 강한 표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논쟁의 발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고대 로마의 신 베르길리우스는 도끼에 빗맞은 황소처럼 끔찍한 단발말을 내
지른다며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지만 1506년 당시 발굴했을 때는 라오콘의 표정을 그저 신음 정도로 표현했던 것이죠. 고전 미술에 대한 예찬이 아주 극에 달했던 18세기 독일의 미술사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빈켈만 역시 휘몰아치는 격성 속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위대한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베르길리우스가 묘사한 것처럼 라오콘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나요? 아니면 고통을 삭히고 조용히 탄식을 내뱉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이 논쟁의 결론은 여러분이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수많은 지배자에겐 권력의 근거가 되고 예술가에겐 영감의 원천이자 뜨거운 논쟁의 소재가 되었던 라오콘 군상. 하지만 지금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등 다른 유명한 조각상에 밀려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미술을 보는 미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미술사학자로서 위대한 작품이 기억에서 좀 사라져간다는 그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2000년 가까이 인류를 사로잡은 조각상, 조금 지금부터는 다시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국과 영국 수교 140년을 맞아서 올해 6월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작품 5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는요,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영국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자주 찾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의 미술품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내셔널 갤러리의 그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설렘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술 읽어드립니다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될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화가는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를 그린 피렌체의 하이프보이이자 초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는 과연 보티첼리의 어떤 그림을 픽했을까요? 먼저 그림을 공개하기 전 내셔널 갤러리의 역사이자 영국과 프랑스의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살펴보면 그림 속 비밀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넓고 거대한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런던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지금은 런던어들의 약속 장소이자 휴식처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광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곳은 대영 제국 시절의 자부심이 최고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는 1805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스페인과 연합해서 영국 정복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에 대항할 영국의 장수는 넬슨 제도. 그는 트라팔가 앞바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한 데와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영국의 대승리였죠. 파죽지세로 뻗어가는 나폴레옹의 진격을 바다에서 막아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명성을 지키게 된 영국은 이 해전을 기념하기로 하는데 그게 바로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가보면 52m 높이의 기둥 위에 4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위풍당당한 넬슨 제독의 기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국이 프랑스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건설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장의 북쪽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영국은 18세기부터 공공을 위한 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유럽 어느 나라보다 박물관 역사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 역전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프랑스가 혁명 이후 루브르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영국의 박물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화려한 미술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박물관은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문화적 자존심이 위협받게 된 영국에선 우리도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을 세워야 한다. 빨리 세우자 하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설립된 곳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영국은 내셔널 갤러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런던의 폴몰이라는 거리엔 선박보험회사의 창립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던 존 앵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이 모은 38점의 회화 작품들을 국가에 판매 형식으로 기증했는데 그러면서 1824년 그의 상층짜리 집을 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인데요. 웅장한 루브르 박물관에 비하면 외관부터 굉장히 초라하죠. 아직까지는 루브르 박물관과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고민 끝에 미술관 전용 건물을 새롭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영국이 프랑스와의 자존심 대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 첫째, 이때까지 영국은 앵거스틴 집에 전시된 작품이 전부였기 때문에 미술관을 크게 지어도 그것을 채울 작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장품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초대형 규모의 미술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당시엔 트라팔가 광장이 계획되던 시기였는데 미술관 위치를 영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광장이 북쪽에 잡은 것이죠. 이건 다분히 국가적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프랑스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된 미술관 건립은 1838년 내셔널 갤러리의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층에서는 자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던 미술품을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을 약간 껄끄러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거나 좋은 거에는 로얄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죠. 그런데 미술관에 내셔널이라고 쓰게 되니까 논쟁이 된 거죠. 특히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은 이 내셔널이라는 말에 약간 정치적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술관이 국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지가 점차 힘을 받으면서 내셔널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됐죠. 결국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에 있어서 시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의 경쟁 구도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1980년대에 두 기관은 건물 리뉴얼을 앞두고 또 한 번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데요. 시작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였습니다. 건축한 지 150년이 넘다 보니 소장품이 늘면서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일찍부터 본관 서쪽에 부지를 사들여 신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1982년 신축에 필요한 설계도를 공모하는데요. 이때 당선된 설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파격적. 강철과 유리를 사용해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아주 대담한 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도가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걸까요? 신관 설계안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것인데요. 특히 이때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 분이 당시 왕립 건축가 협회의 회원이었던 찰스 왕세자, 이제는 영국의 국왕이시죠. 이분이 설계도를 보고 사랑스럽고 우아한 친구의 얼굴 위에 난 괴물 같은 종기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이 거듭되자 설계도는 취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 계획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루브르 박물관에 현대적 이미지를 주고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쉽게 박물관을 이용하기 위해 1983년부터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그랑 루브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죠. 이때 프랑스는 루브르 한복판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우는 과감한 설계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초반엔 반대가 심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루브르의 상징이 된 유리 피라미드를 완성하게 되죠. 이렇게 프랑스처럼 파격적인 설계를 시도할 것인가,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 영국은 1985년 미국을 대표하는 포스트 모던 건축가인 로버트 벤츄리에게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브르의 피라미드가 공개되고 2년 후인 1991년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이라고 불리는 내셔널 갤러리의 신관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루브르 피라미드에 비해 다소 밋밋해 보이는 세인즈베리 윙,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라면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셔널 갤러리는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만큼 파격적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근대로 이끈 르네상스의 핵심을 내부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셔널 갤러리는 전시실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치형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을 개방해 빛을 끌어들이면서 밝고 웅장한 분위기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드디어 세인즈베리 윙의 하이라이트이자 르네상스 미술의 혁신을 만나볼 수 있죠. 바로 원근법으로 설계된 초기 르네상스 건축을 전시실 내부에 재현한 건데요. 보시면 기둥들이 좌우로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이으면 한가운데 있는 소실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소실점 위치에 당시 회화 작품을 배치한 것이 절묘한데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의 소실점이 그림 속으로 연장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만이 가진 혁신과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인즈베리 윙은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내셔널 갤러리 안에서 항온 항습이 가장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보존에 신경을 쓸 오래된 작품들, 르네상스와 그 이전 시대 미술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있죠. 근데 이 공간에 르네상스 단대 화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원근법을 건축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벽의 색깔 톤까지도 회색 톤의 피렌체 사암을 쓰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마치 르네상스 시대로 되돌아가서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정수이자 당대 미술가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원근법과 공간의 디테일까지 살려서 르네상스 건축 공간을 새롭게 재현한 세인즈베리 윙. 바로 이곳의 특징이 가장 잘 담겨있는 작품 중 하나가 오는 6월 한국에서 선보일 산드로 보티첼리의 제노비우스의 세 가지 기적입니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렌체에서 압도적인 재력과 권력, 정치력을 가졌던 메디치 가문을 등에 업고 활동할 만큼 재능도 인기도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왜 이 그림을 세인즈베리 윙과 어울리는 그림으로 꼽았는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속 주인공 제노비우스는 피렌체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중요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이 그림은 그가 일으킨 세 가지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피렌체를 담은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림 속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보면 아치형 디자인과 피렌체에서 채취되는 사암이 자주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큰 아치로 이루어진 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놀랍게도 이 공간은 지금도 피렌체에 있는 산피에르 마조레 광장의 실제 아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곳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내셔널 갤러리의 세인즈베리 윙인데요. 그림 속 피렌체의 공간과 지금 갤러리의 공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그림 역시 원근법을 적용해서 깊이감을 줬다는 점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 방향으로 소실점을 중심으로 건물선을 그려봤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그려도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 이보다 세인즈베리 윙과 잘 어울리는 그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보티첼리의 이 그림은 생생하게 연재된 만화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는데요. 그럼 왼쪽 그림부터 살펴볼까요? 그림 속 여러 인물 중에 누워있는 두 형제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죠.
이건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아 마귀에 들린 두 형제를 제노비우스 성인이 치유하는 습관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그림 속에 보이는 십자가 아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인을 기리는 종교단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적을 묵상하고 기념하려는 당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운데에 그려진 두 번째 기적은 어떤 상황일까요? 죽은 아기와 그것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극적인 표정이 인상적이죠. 제노비우스의 성인이 죽은 아기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마지막 기적은 눈먼 거지가 제노비우스 성인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을 담은 거죠. 이번 전시회가 기대되는 점은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보티첼리의 제노비우스의 세 가지 기적 외에도 여러 점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피에로 델 폴라이올로의 아폴로와 다프네, 조반니 벨리니의 성모와 아기 예수, 그리고 안테넬로 다 메시나의 서재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오는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전을 통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르네상스의 감동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포스터가 시작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적 작품이자 이번 전시회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작품 중 하나인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이 그림은 한 소년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를 물린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느껴진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마 소년은 테이블에 올려진 과일을 잡으려다가 그 안에 숨어있는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꽉 물렸는지 소년의 얼굴은 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고요. 손가락 근육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손가락 근육이 너무 놀라서 힘줄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건 이렇게 도마뱀에게 물린 신체의 반응을 즉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병에 반사된 빛이나 과일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듯 생동감이 넘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 속 소년은 카라바조 자신으로 생각되는데요. 놀란 표정을 잡기 위해 스스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놓고 뭐 이런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화가인 카라바조의 표정과 상황이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 카라바조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이 그림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을 본 사람들에 의해 카라바조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나면서 큰 이슈몰이가 된 것인데요.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카라바조가 그림 속의 동성애자로 읽히는 첫 번째 이유는 귀에 꽃을 꽂고 있고, 두 번째는 도마뱀에게 물려서 움츠러든 모습이 약간 여성스럽게 표현됐다는 점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인 카라바조가 단순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그것이 몹시 알고 싶을 여러분들 위해 카라바조가 어떤 화가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그러니까 사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이름이지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구별짓기 위해 그의 고향인 카라바조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1592년 21살이 된 카라바조는 로마 상경을 결심합니다. 당시 로마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로 가톨릭은 반대 세력에 맞서서 신앙을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와 여러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새 건축물의 내부를 꾸밀 그림과 장식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여러 작가들이 로마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경한 그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박꾼, 사기꾼, 매춘부,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로마의 빈민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2년을 보내고 나서야 주세페 체사리라는 화가의 눈에 들어 꽃과 과일 등의 정물을 그리는 보조 역할로 취직하게 되죠. 그런데 카라바조가 누굽니까? 자유분방한 미술계의 문제아잖아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하고 독립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이 바로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특징적인 건 당시 그려진 그림들에서 이 그림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모델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소년들을 그린 세미누드라는 점.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강한 조명 아래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모든 그림에서 과일이나 술잔, 꽃과 같은 정물이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추측해보면 아마도 카라바조는 20대 젊은 화가의 필력과 패기를 담아서 나는 더 이상 정물 보조 화가가 아니라 인물화도 정물화만큼 생동감 넘치게 잘 그리는 정식 화가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한 맛 해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미소년을 그렸을까요? 정말 동성애자라는 썰이 맞는 건가요? 이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선 카라바조가 당시 어떤 그림에 영향을 받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 출신의 카라바조는 지리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 네덜란드나 프랑들에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북유럽 미술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 미술에서는 정물화가 독립적인 주제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정물화는 꽃이나 과일 그리고 여러 진귀한 물건들을 그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꽃과 진귀한 사치품들이 잔뜩 들어간 정물화를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정물화로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 했겠죠. 꽃, 과일, 야채, 카페트, 그릇 또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고 사실감 넘치게 그릴 수 있어야 정물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 메시지도 불어넣어 주어야 정말 제대로 된 정물화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정물화에 메시지나 이야기를 넣는다니까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당시 정물화를 보면 호화로운 삶을 예찬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한 꽃 속에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꽃을 숨겨놓거나 생명의 유한함을 경고하는 사물, 예를 들어서 타들어가는 향초나 시계 등을 배치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마니타스라고 부릅니다. 마니타스는 라틴어로 허무, 덧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도서 1장 2절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세계관인데요. 당시 로마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바티칸 주변을 제외하고는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매운굴이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카라바조는 흥미롭게도 정물과 인물을 결합시키면서 여기에 바니타스의 의미까지 한층 더 강렬하게 담아내는 새로운 그림 양식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인물과 정물을 결합시키고 그 속에 바니타스를 담아냈는지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은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쪽엔 선연이 자리하고 아래쪽에는 꽃과 유리병 그리고 과일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정물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니타스의 의미가 들어간 걸까요? 먼저 싱그러운 꽃과 과일을 눈여겨보죠. 미술 속 과일이 상징하는 의미 중 하나가 성적 유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이탈리아에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소년이 손가락을 물렸다는 건 성병에 걸릴 수 있다. 즉 유혹에 빠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도마뱀은 뱀의 일종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위쪽은 인물, 아래쪽은 정물인데요. 여기서 소년이 안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자세히 보면 메마른 잎사귀와 썩은 사과가 포착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유혹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년도 지금은 싱그럽지만 언젠가 늙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청춘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라바조는 양성애자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동성애적 미감을 표현하려는 화가로 보려는 연구자도 있지만 그가 동성애자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당시 로마에서 동성애가 성행했고 이 화가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동성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그림을 동성애적 코드로 한정해서 읽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미소년과 화려한 꽃과 과일은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그러한 유혹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은 동성애적 코드 이상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결과물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을 작가의 성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한정짓는 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로 생각되는데요. 그가 그림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크고 풍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그의 그림을 처음 인정한 사람들은 주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델몬테 추기경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1595년부터 카라바조의 후원자를 자청합니다. 카라바조는 델몬테 추기경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려주는데 이 같은 그림들은 치명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위험까지도 적절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어 놓고 강렬한 명암 대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잡아내는 표현력으로 단숨에 로마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면에서 미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면서 경찰서를 오고 가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39살의 나이로 객사하고 맙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자신의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일찍부터 아주 독특한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도 자화상으로 추정되죠. 메두사와 바쿠스 시리즈 중의 하나인 병든 바쿠스도 자화상으로 보입니다. 16, 17세기 서양 미술사에서 화가들의 대표적인 자화상을 떠올려 보면 벨라스케스나 렘브란트처럼 위험있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독보적이고 참 특이합니다. 먼저 메두사는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돌로 변하게 하는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의 잘린 목을 방패에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카라바조는 메두사의 얼굴에 남성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서 실험했던 찡그리고 놀란 표정 연구를 여기서 더 과감하게 펼쳐내고 있죠. 병든 바쿠스 역시 카라바조의 초상화로 보여지는데요. 얼굴로 보면 조금 확신이 안 설 수가 있는데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귀를 보시죠. 특히 귓볼과 눈 아랫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카라바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독 이 그림이 인상적인 건 그림을 보는 관찰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유혹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아래를 보면 과일이 우리 쪽으로 향해 놓여 있습니다. 포도를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창백한 입술과 피부색 때문에 쾌락에 찌들어서 병든 바쿠스 또는 화가인 카라바조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추측을 뒤엎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림 속 바쿠스가 혈색이 없는 게 아니라 달빛에 비친 모습이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흥미로운 인물인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기묘한 표정과 근육의 떨림에 숨어있는 화가의 폭력성과
유혹에 대한 경고까지.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카라바조의 작품 세계. 이런 화가의 초기 작품을 대표하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 곧 한국에 온다니까 기대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